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오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됩니다. 당 지도부는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공언했고 비명계 등에서는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표결에는 여당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표결에 참석할 수 있는 의원 114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들의 학폭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가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부실 인사 검증이 도마에 올랐고 아들의 서울대 입학 과정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해안에서 난민을 태운 선박이 침몰해 최소 5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박에 탄 난민은 최대 180명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80여 명이 구조돼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오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11일 만인데요. 헌정사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성우 기자. 자, 오늘 동의안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은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신상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법무장관에게 관련 질의를 한 뒤 표결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의 신상 발언은 5분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이 대표는 주말 동안 신상 발언 정리에 전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이 적용한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제3자 뇌물죄 혐의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결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르면 이번 주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부결될 경우 영장은 자동 기각됩니다. 예, 오늘 여야 의원들이 전원 출석을 하는 거죠? 네,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표단속에 주력해 왔는데요. 국민의힘 역시 전원 표결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무위원 3명도 오늘 표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인데 이들을 포함해 114명 여당 의원 전원이 체포동의안 가결에 표를 던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30명 안팎으로 추상되는 비명계 의원들이 찬성의 표를 던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 이들의 선택이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예,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결을 예상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민선 기자, 이 표결 결과에 따라서 검찰의 대응도 달라지겠죠? 네, 검찰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비보다는 부결된 이후 그 이른바 플랜 B 상황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6일 대장동과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이번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같은 내용으로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국회 결정에 불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검찰 입장에선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과 성남FC 의혹 말고도 백현동 옹벽 아파트와 정자동 호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도 관여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회 표결 이후에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송미선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의 설득을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는데 한 장관이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구체적인 증거를 언급한 바 있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포동의안 제안자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 연단에 설 한동훈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관련 증거와 기록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역대 최장인 5분 30초보다 더 길게 설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린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피의사시 공표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근거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건 국회법상 법무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가 노 의원보다 훨씬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에 관계없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준비 중입니다.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를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시 이르면 이번 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지만 부결 시 신문 없이 기각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이 공개 소환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2월 21일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 세상에 단순한 이치가 있습니다. 약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체포특권 같은 것은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오늘 오후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네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받고 있는 주요 혐의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오늘 주요 혐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공소장의 내용을 대충 읽어봤는데요. 예. 크게 5가지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대장동 세력에게 한 7,880억 원 가량을 몰아주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게 4,900억 원 가까이의 손해를 입혔다는 걸로 해서 예. 배임죄,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이 문제가 되고요. 나아가 위례 도시개발과 관련해 가지고는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빼줌으로써 실질적으로 한 211억 원 정도를 또 그 당시 그 위례에 관련되는 세력에게 또 몰아줬다는 것으로 해서 부패 방지법이 문제가 됩니다. 예. 나아가서 성남 FC와 관련해 가지고는 네이버 등 4개사에게 부동산 현황과 관련해서 그와 같은 민원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한 133억 원 정도를 또 성남 FC로 후원하도록 해줬다는 것이 예. 이른바 형법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라는 것인데요. 예. 아마 그 본인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사업이었다라고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 또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 제대로 그 이 최초의 어떤 대출과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진술이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했다고 했는데 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혐의가 좀 입증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은 검찰의 주장이 좀 너무 부풀려진 감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428억 1년 내내 뇌물 받았다라고 뇌물 제공 약속받았다고 했는데 실제 기소를 못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보면 428억 뇌물 약정 이후에 1,100억을 터널 공사비로 환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기소를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소 금액이 업무상 배임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었어요. 한 10배 정도 가까이 늘었는데 예. 실제 보면 이 공원화 사업으로 2,500억 정도 환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인정을 하지 않았고 또 터널 공사비 등으로 1,100억 정도를 환수했는데 이것도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과거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원에서 모두 인정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실제 공사를 통해서 기부를 하지 않고 돈을 받아서 성남시가 공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죄가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주장들이 굉장히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실제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서 우선 배당으로 1,830억 이것만 인정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도 범죄 사실에 포함을 시켰어요. 근데 아파트 분양 사업은 아예 성남시가 맡은 사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검찰이 기소할 때도 뺐던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도 넣었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를 굉장히 부풀린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받은 뇌물은 공소장에 봤을 때 한 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엄연한 공소장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처음 제기됐던 당시 그 당시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라면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의도적인 곡해, 또 왜곡 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흑색 선전, 마타도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김 의원님, 저 당시가 이제 2021년 기자회견 당시 했던 말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단군 최대의 이제 이익 사업이다. 자, 이렇게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입장이 바뀐 거죠? 뭐 그때 저 주장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많이 부풀린 측면이 있습니다. 뭐 예. 방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 대장동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설치된 터널과 관련해서도 그게 이제 민간업자가 당연히 그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 터널이 뚫림으로 인해서 대장동 일대의 지가가 상승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판교 쪽에 진출입로가 확보가 되면서 그건 당연히 뭐 수익자가 부담해야 될 내용이었는데 그런 금액까지 다 합쳐서 성남시가 회수했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검찰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성남시에서 환수한 금액은 이제 약 1,800억 정도로 제한됐죠. 사실은 이 내용이 최초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2021년 8월에 모 지역 언론에서 보도하면서부터입니다. 근데 워낙 그 작은 규모의 매체다 보니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만 2021년 9월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이 치열하게 치러지는 과정에서 많이
알려졌고 제 기억에 의하면 그때 9월에 한참 대장동 사건이 알려지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게 아마 10월 3일쯤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만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그러니까 2022년 3월 9일 대선을 통해서 5월 9일 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대장동 관련된 수사는 유동규 선 그리고 김만배를 비롯한 민간 개발업자 선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는 듯한 수사를 더 이상 위로 안 올라가고 종결하는 듯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까지 더 올라갔고 이제 마지막 남은 정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단계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저희가 영상을 봤을 때 마지막 부분에 이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 당시에 이제 했던 말 중 하나인데, 자,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 약간 이제 예언 비슷하게 하신 것 같은데, 자, 저것들이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로 돌아와서 이 대표의 정치에 좀 상당히 무리가 가고 있다라고 이제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당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예. 윤석열 후보, 당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죠. 당시 윤석열 후보 자체가 이 문재인 정권 부분에서 정치보복성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정적 제거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10개월간 보면 10가지를 보면 하나가 분명합니다.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를 감지를 한 것이죠. 대장동 사건은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연도, 금액 이런 것보다는 대장동의 사건의 핵심은 50억 클럽입니다. 누구나 국민도 알고 있고 심지어 50억 클럽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이 명단을 공개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오로지 10개월간 11개월간 나올 때까지 터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게 좀 공정성이 있는 수사냐. 그러니까 대장동의 가장 핵심인 또 박영수 특검. 수사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쳤는데 개인이 돈 받은 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헌정사상 최초로 1야당 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죄를 물으려면 예를 들면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에 가서 유무죄를 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의도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대장동을 고리로 해서 야당 탄압에 나섰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죄가 없고 단순히 이제 야당 탄압과 정권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희생양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830억밖에 왜 못 받았냐? 그러면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못 받았냐? 이런 억지 주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장동을 민간인한테 다 주면 민간인들이 1,830억도 안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정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민간 사업 개발을 하면 민간 사업자들이 택지 개발하고 신도시 거기에 아파트 지어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시장들은 직무유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 민간업자들에게 배임을 하는 겁니까? 시에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 돈들이 많은데 하나도 못 가져요. 그러면 정부에 있는 지자체장들은 다 배임죄입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방금 말씀하시죠. 그거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민간 개발을 만약에 했으면 민간 개발업자가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갔을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건은 사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입하면서 땅을 싸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사다 보니까 토지 수용권을 발동해서 원주민들이 갖고 있던 땅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싸게 확보를 해서 그거를 사실상 민간 개발업자에게 땅을 싼 값으로 넘겨주면서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죠. 사실은 대장동 사건은 우리나라 부패 사건의 어떤 측면에서는 새 지평을 연 사건인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개입된 부패 사건은 뭐 인허가 관련해서 뭐 뇌물을 받는다든지 사업의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뇌물을 받는 뭐 이런 형태였는데 이 대장동 사건은 참 특이하게도 거의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성남시의 당시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정진상, 유동규하고 민간 개발업자들이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였거든요. 한 몸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만나기도 하고 사업 관련한 논의도 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 구조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싸게 땅을 수용한 다음에 이걸 민간업자 측에다가 사실상 넘겨주는 구조로 해서 약 7,900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을 발생하게 해준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상 배임의 이 성립이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100% 순수한 민간 개발로 진행됐다면 개발업자의 이익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올 수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협의 매수로 돈 주고 다 샀어야 됐으니까요. 그리고 업무상 배임의 문제도 생기지 않았겠죠. 근데 사실상 이건 그냥 공무원 측하고 개발업자가 혼연일체의 한 몸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같이 한 참 부패 사건치고는 특이한 사건이고 앞으로 이런 사례를 또 따라하는 지자체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니,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장동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 단편적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대장동은 아주 2000년도 초반부터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시장이 있을 때부터 대장동은 민간업자들이 거기서 사업하려고 비리 덩어리였어요. 그게 비리로서 계속 반복되고 구속되고 하니까 대장동에 있는 주민들이 개발이 안 돼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민간업자들이 또 끼어들고 그때 남욱 정여각이 들어와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묘안을 냈던 게 이재명 당시 시장께서 이거 민간업자들 맡겨놓으면 이거 완전히 돈잔치하는 이런 비리 부패 덩어리가 되겠다. 그래서 공공으로 100% 하자 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의회에서 반대했잖아요.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도 개입하고 그다음에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께서 개입해서 그 땅을 막아섰습니다. 공공개발 100%를. 그래서 묘안을 낸 게 민간 공공 합작이 된 겁니다. 이런 스토리들을 얘기를 해야지 단편적으로 어떤 공공을 세워가지고 민간업자한테 땅을 싸게 줬다. 이런 것들은 일단 여기에서 논박을 하겠지만 법정에서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른 이재명 대표의 운명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 대응의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요. 이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이런 상황.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설선설하는 선당 후사의 정신을 총선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방탄을 계속하면 폭망이죠. 민주당 총선 전략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희생, 또 이제 체포동의안 통과입니다. 상원에도 지금 80조에 따르면 기소가 되면 당직자는 물러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경우의 수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만약 가결이 될 경우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구속이 되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 구속이 될 경우 이 대표로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동시에 민주당도 당대표 공백 사태가 벌어져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이 대표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텐데요. 그런데 영장 심사 이후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어떨까요?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니 이 대표로서는 검찰을 비판하는 반격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진 이 대표에게는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명분과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 같은 경우 영장은 자동으로 기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결이라고 다 같은 부결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결표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169석에 더해 무소속 의원 등의 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부결이 될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인 동력을 얻게 됩니다. 이 대표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겠죠. 그런데 부결표가 169석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즉 당내에서 이탈표가 생길 경우에는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이 대표에 대한 당내 비우호적인 기류가 확인된 만큼 이 대표로서는 이를 수습해야 할 숙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부결 이후에도 이 대표가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또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다음 표결에서도 부결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방탄국회에 대한 여론의 피로감, 또 비명계의 반발 등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경우 표결이 거듭될수록 이 대표로서는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대표의 운명을 좌우할 국회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신상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법무장관에게 관련 질의를 한 뒤 표결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의 신상 발언은 5분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이 대표는 주말 동안 신상 발언 정리에 전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이 적용한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제3자 뇌물죄 혐의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결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르면 이번 주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부결될 경우 영장은 자동 기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여야 의원들이 전원 출석해 오늘 표대결에 펼칠 가능성 크겠죠? 네,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표단속에 주력해 왔는데요. 국민의힘 역시 전원 표결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무위원 3명도 오늘 표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인데 이들을 포함해 114명 여당 의원 전원이 체포동의안 가결에 표를 던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30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비명계 의원들이 찬성의 표를 던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 이들의 선택이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검찰도 오늘 있을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민성 기자, 표결 결과에 따라서 검찰의 대응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장의 영장실질심사 대비보다는 오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에 이른바 플랜 B 상황에 집중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6일 대장동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이번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대표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같은 내용으로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국회 결정에 불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다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서 혐의를 재보강한 뒤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과 성남FC 의혹 말고도 백현동 옹벽 아파트와 정자동 호텔, 그리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도 관여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회 표결 이후에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예, 이 헌정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분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민주당은 뭐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이번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는 이 취지부터가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야당 탄압 자체. 그러니까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잖아요. 이거를 검찰이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기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불구속 기소를 해서 재판장으로 넘기면 됩니다. 굳이 검찰이 이거를 정치적인 부담감을 안고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은 결국엔 정치권에 대한 불신들을 더 깊게 만들고 국민들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를 좋지 않게 가져가도록 하는 의도가 너무 명백합니다. 그거를 정치권 여유도에 오래 있으셨던 특히나 뭐 국회의원들은 그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구속영장 내용 자체도 부실하지만 검찰의 의도 자체가 너무나 불순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오늘 한동훈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의원들 자체가 이거는 부결시켜야 함이 옳고 결국에는 이게 탄압의 징후가 확실합니다. 야당 탄압의 징후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표도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압도적인 부결이라고 하는 것은 169석에서 몇 표 정도가 더 나와야 됩니까? 일단 이제 뭐 재석이 있어야 되니까요. 뭐 169명이 재석을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그럼 169석 표가 나오겠죠.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뭐 사정이 있거나 일정이 있으면 뭐 160석 뭐 하여튼 참석 인원에 어떤 이탈표 없이 부결 의결이 될 것 같고 저번에 보면 의총 한번 있었을 때 당시에 이제 뭐 비명계로 불리는 의원들께서도 이거는 부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한 대로 탄압이 명백하다고 모두 다 느끼고 있다. 그런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169석 전원이 참석했을 경우에 169표 아니면 뭐 몇 석 빠지더라도 어쨌든 민주당 의원이 출석한 것만큼의 이제 찬성표는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비공개 투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169석을 갖고 있습니다만 윤미향 의원처럼 소속은 무소속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민주당 소속으로 볼 수 있는 무소속 의원들도 꽤 있기 때문에 민주당 성향 의석은 177석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 투표에 참여한 의원이 271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투표 참여율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수감 중인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원이 표결에 참여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비슷한 비율로 따지면 노웅래 의원 때 부결표 161표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투표에 참여한 의원 숫자가 늘어나면서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시점 이후에 대표직 사퇴 요구를 강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일종의 명분 쌓기용으로 이번에는 부결표를 던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꽤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대표 사퇴를 요구하면 소위 친명계에서 뻔하거든요. 왜 내부 총질하냐, 왜 항상 대표를 이렇게 흔들려고 하냐라는 공격을 해올 때 우리가 체포동의안 올라왔을 때는 일치단결해서 부결시켜 주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기소가 됐으니 그리고 재판 출석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대표 직무가 불가능하니 이제 사퇴해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하기 위한 이른바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격으로 오늘은 그래도 많은 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지지 않을까 예상은 해봅니다. 근데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여요. 저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명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기명 투표면 본인의 소신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자기 이름도 어떤 나타내지 못하면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가결한다, 찬성표를 던진다. 이거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예측하는 부결표가 나온다. 이거는 뭐 이런 구조 자체상에서도 의미가 없다. 저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그건 그렇지 않죠. 표결 결과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에 가를 찍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명수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 제적의원 169명에 무소속까지 합치면 177석으로 봐야 되는데 부결표를 몇 표가 부결표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소위 이걸 친명계에서 체포동의안에
가표를 던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비명계에서 몇 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왔는지는 바로 분석이 가능한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시 반에 이제 역사적인 표결이 일어날 텐데요. 이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신상 발언으로 반박에 나설 예정인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거 말고는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장 내용들을 보면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문이다. 그리고 이 토착비리라고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검찰 비리입니다. 검찰 비리.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제가 그분 얘기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보다 제 주변에 압수수색 횟수가 339번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지금 뭐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자,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요청을 이야기를 할 때 새로운 사실을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뭐 돈봉투 소리까지 들렸다는 등. 자, 오늘도 이런 류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프레임 전쟁을 지금 이재명 대표와 또 검찰 측이 벌이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방 권력과 토착 세력이 결탁한 정경유착 사례이다. 나아가 시정농단 사건이다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국정농단 사건과 비유하고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사 독재다, 야당 탄압이다. 그 검찰 측을 깡패다, 오랑캐다라고 하면서 물리쳐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 흥분의 도를 좀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달라라는 식으로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호소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봅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공약을 했었고 본인 또한 이것이 전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물총을 쏘는데 물이 있어야 한마디로 자기는 비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전에 지금 변호사님들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얘기를 판사 앞에 해달라. 그럼 판사 앞에 함으로써 중립적인 사법부가 판단을 해서 그것을 인정받으면 가장 민주당의 어떤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나아가 플러스 알파로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증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관건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것을 했을 때 증거를 공개함으로써 민주당 의원 자체에 대해서는 반발을 샀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연 새로운 증거를 낼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민주당 쪽에서는 부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국민 어떤 알 권리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증거들 공개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판사 앞에 가서 하는 건 좋다. 그런데 그걸 꼭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야 될 사안이냐 이거거든요. 바로 그거죠. 체포동의안까지 받아서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자리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피의사실 공표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업무로 인한 행위로 정당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 얘기하라고 지금 국회에 나와가지고 설득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아직까지 재판 가긴 전이지만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소하는 검사와 유사한 자리로서의 어떤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서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일반론만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용 자체의 직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보다 더 정제된 내용으로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임팩트 있는 어떤 프레젠테이션 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도
지난번에 이제 노웅래 의원 때처럼 이 새로운 사실 좀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약간 그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을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공개를 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피의 사실 공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반발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저는 구속영장이 150장에다가 구속 사유까지 합치면 170장이 넘어요. 그래서 구속 사유를 충분히 기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국회에 나와서 깜짝 쇼를 한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마치 절박감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꼭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러한 증거는 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한동훈 장관 국회법에 구속의 사유, 취지를 설명한다고 돼 있어요. 그 취지라고 하는 것들은 구속 사유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 등을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웅래 전 의원처럼 돈 전달하면서 부스럭 소리까지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노웅래 의원은 유죄 확정된 거예요. 뭐 재판이 왜 필요합니까? 부스럭 소리까지 다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한동훈 장관은 장관이 아니라 검사로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를 참여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런데 아니 왜 진술 거부해? 범죄 수사인데 왜 변호사가 필요해? 왜 불체포 특권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헌법주의,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대통령 되신 분 아니에요? 헌법에 있는 것들을 왜 부정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정적 제거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거예요. 헌법상의 가치를 대통령이 부인하는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따릅니까? 그래서 지금의 정치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법무장관의 구속 사유 취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피의 사실을 하면서 증거가 100% 확실합니다. 라고 하면 심각한 명예훼손이거든요. 이 사람은 재판받기 전에 유죄가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동훈 장관의 행동들은 실정법을 겸유하게 피해갈 수는 있어요. 국회법위에 있었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굉장히 검사주의자이고 반헌법주의자이고 반법치주의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결국 그 가장 헌법에 있는 본인의 권리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게 누구죠?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인 것이고 만약에 헌법이 개정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라까지 하는 그런 목소리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지금 대선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은 폐지해야 된다라고 공약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대선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완전히 이제 그 태도를 바꾼다? 나아가서 어떻게 그 한동훈 장관이 그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말 그대로 국회법에 있는 것처럼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거기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풀어주라고 얘기합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가장 핵심이 아닙니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구속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피의사실 공표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법의 ABC와 상당히 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 맞아요. 근데 변호사님을 잘못 오해하면 불체포 특권 헌법에 있는데 쓰지 말라는 거고 진술 거부권 쓰지 말라는 거고 그러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대통령도 수사해서 기소하죠. 그런 측면이고 범죄 수사하는데 뭐가 문제냐 자꾸 그러시는데 검사 60명이면 광주지검 수준이에요. 검사 60명 투입해가지고 압수수색 300회 이상 하고 그리고 대장동, 성남FC, 쌍방울, 백현동, 정자동 그냥 모든 인허가서류 다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뭐 이게 정적 제거지 뭐예요. 모든 지자체장들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다 그냥 영장 청구되겠네요. 예.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에 규정된 권리인데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겠다는 게 왜 문제냐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사실 이번 사례를 보면 불체포 특권의 명백한 남용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의 불체포 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 때문에 국회 표결에 지장이 생길까 봐 회기 중에 의원을 체포할 경우에는 이제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요. 지금 민주당은 작년 9월 1일 정기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지금 만 6개월을 회기를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회기가 아닐 때 구속됐던 현역 의원은 예. 회기가 시작하면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다시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기 중에만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라는 게 헌법 정신인데 지금 편법적으로 회기를 계속 연장하고 있고 이달 말일까지로 예정되었던 임시국회가 끝나니까 당장 또 하루의 빈틈도 없이 3월 1일부터 지금 임시국회 소집을 해놓은 게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상에 규정된 불체포 특권의 정신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그 제도 자체를 남용하고 편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합니다. 예. 저도 좀 덧붙일 게 불체포 특권 부분들은요. 상황을 봐야 돼요. 독재 시대, 군부 독재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의 뭐 사법 독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국회라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라는 게 뭐냐면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임명된 행정부나 사법부가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그 기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어떤 행정 권력은 막강하잖아요. 검찰 권력 막강하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선출된 국민들의 대변자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불체포 특권은 재판부나 사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국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불체포 특권을 결정하게끔 보호하게끔 하는 어떤 제도상으로 헌법상 마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공약을 했다고 해서 현재까지 그거는 향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이거를 탄압의 징후가 그리고 한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손상을 주기 위한 어떤 검찰의 수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지 말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국민의 의원들도 이런 말 못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저런 발언은 사실은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얘기가 가능하려면 지금 사법부, 법원이 행정부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제대로 된 사법 기능으로서 그러니까 영장재판 같은 경우에 증거 판단과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 그냥 행정부에서 영장 발부하라면 자동적으로 하는 단계, 그야말로 독재 시대나 저런 논리가 가능한 것이지 더군다나 지금 사법부의 수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에요. 예. 저런 논리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동으로 뭐 구속 압수수색을 332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법원이 98%, 99%를 발부해 주면 이게 독재지 무슨 뭡니까? 예를 들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 부르고요. 구속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한 보시는 사람에게 332차례의 압수수색이 진행된다. 이거는 명백하게 검찰 독재라고 해도 무리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국민의 대변기관을 정치적인 어떤 민의 전당에서 지키겠다고 불체포 특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고 잘못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 사건 너무나 장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범죄 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토탈 것을 합치니까 300회가 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국정농단 사건은 어땠으며 삼성전자와 관련되는 압수수색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은 법은 그 특수사는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결대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수사를 해서 나왔는데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깡패를 탓해야지 왜 깡패를 잡는 사람을 탓하느냐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를 아닙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사법부를 왕따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그것 자체를 지금 하지 못하게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국회의원은 엄청난 특혜를 가지고 그걸 마땅히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고 체포가 됐다 해서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회기 중에 4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요청을 하면은 국회가 결의를 거쳐서 법원도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다 있는데 그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방패를 쳐가지고 다른 일반 국민과 달리 이 사법부의 어떤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받을 기회조차도 없애버린다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고는 비판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토론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어쨌든
오늘 이 국회 표결에서는 부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데는 이제 내분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이런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자, 이 변호사님,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검찰의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장동 수사를 통해서 특별히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성남FC를 끼워서 영장을 쳤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사로서 굉장히 오래됐었고 또한 영장도 추가적으로 계속 치겠다 이런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그걸 또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또 체포동의안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방식으로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왜 이게 야당 탄압이냐 정적 제거냐 범죄 수사인데라고 하시고요. 또 뭐 일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곽상도 씨 좀 수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곽상도 씨 50억 무죄 나왔잖아요. 아니 50억 받은 곽상도 씨는 수사 지금 안 했잖아요.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정진상 씨 지금 구속돼 있는데 2억 4천으로 구속돼 있어요. 그럼 곽상도 씨는 50배로 수사를 하고 정진상 씨는 2.4배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유동규 씨는 32억 유원홀딩스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32배로 수사해야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찰 주장에 따르더라도 한 푼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검사 60명이 붙어 있냐, 그죠? 그리고 곽상도 씨 재판에서 녹취록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어요. 증인의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녹취록에 보면 곽상도, 즉 곽병채 씨 아버지가 돈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있습니다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신빙성을.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녹취록에 이재명 대표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수사를 하고 싶으면 곽상도 씨도 수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도 수사를 하고 또 박영수 특검도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쪽만 수사하니까 계속 야당 탄압이고 정적 제거라고 하는데 끝까지 한쪽만 수사하잖아요. 일관성 있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도 현 권력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결국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 이 상태에서 새로 이제 영장 청구를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이와 같은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오히려 높고 하지만 중앙지검이 아닌 수원지방검찰청 그리고 성남지청에서의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그 자체의 어떤 검찰청에서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있어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 그것이 쉽게 말하면은 거의 뭐 그 100억 원 가까이를 스폰서를 해주는 제3자 뇌물 내지 뇌물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0억이 넘는 사건과 관련된 뇌물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로서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별도의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김영남 의원께서 이제 지적을 좀 해주셨지만 그 3월 1일에 임시국회를 이제 민주당이 소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3월 1일에는 임시국회가 소집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이제 3월 1일 날 국회부터 이제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를 견제하는 민주당의 방탄국회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죠. 3월 1일 날. 그런데 한 번도 이 검찰 권력을 가지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정적 제거용, 정치보복 수사, 검찰 독재 시대가 도래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으로 방어에 나서야죠. 할 수 있는 것들은요. 그리고 자꾸 임시에 뭐 연다 그러는데요. 2020년도 일하는 국회법 여야가 머리 맞대고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7월도 열리고 8월도 열리고 심지어 1월도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실무진들은요. 정말 힘들어하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자 해서 일하는 국회법을 해서 매년 회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월 1일 최초로 열린 부분들은 그런 비판은 수용은 하나. 그러나 검찰 독재에 대한 부분도 그 국민의힘 쪽이나 검찰 쪽이나 윤석열 정부도 알아서해야 된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 네 분과 함께 좀 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해안가에서 난민을 태운 선박이 침몰해 최소 59명이 숨졌습니다. 수색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해안가를 뒤덮었습니다. 거센 파도와 함께 파편들과 시신들이 육지로 밀려 들어옵니다. 현지 시각으로 26일 새벽 이탈리아 남부 해안가에서 난민을 태운 선박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현재까지 80여 명은 생존했지만 어린이와 아기 12명을 포함해 최소 59명의 난민이 사망했습니다. 난파된 선박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파키스탄 등에서 온 난민이 타고 있었습니다. 최대 180명의 난민이 선박에 탔을 것으로 추정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탈리아 소방당국 등은 헬리콥터와 구명보트를 활용해 생존자를 수색하고 있지만 높은 파도 때문에 수색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Prego per ognuno di loro, per i dispersi e per gli altri migranti sopravvissuti. 이탈리아 남부는 유럽에 들어가려는 난민 선박들의 주요 통로 중 하나입니다. 2만 명이 넘는 난민이 2014년 이후 선박을 통해 지중해를 건너다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본부 광장에 어린이를 상징하는 인형과 촛불이 놓여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죠.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향한 응원의 불빛을 밝혔습니다. 외신으로 들어온 사진들 함께 보시죠. 유럽연합 광장에 놓인 인형들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러시아에 납치돼서 캠프에 수용되거나 러시아 가정에 강제 입양된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열린 행사입니다.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행사가 열린 핀란드 헬싱키 광장에는 수천 개의 촛불과 함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의 조명을 비췄고요.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도 파란색과 노란색 조명으로 물들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도 조명을 밝히며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이어진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숨졌었죠. 그렇습니다. 아직 전쟁 중이라 정확한 집계는 힘들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민간인 사망자만 2만 명이 넘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의 한 군인 묘지에서 전사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하늘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거나 고향을 떠나서 떠돌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서 세계 각국은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불을 밝힌 것처럼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6도 등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16도, 대전 13도, 대구 15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됐고요.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면서 서쪽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세종과 충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밤부터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고 3일절인 수요일에는 경기 동부와 영서, 제주에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